기후위기 비상행동은 14개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진주 YWC의 고명성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핫한 강사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와 같은 성원으로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모신 것 같은데 14개 회원단체가 이렇게 모이기도 정말 쉽지 않은데 우리 박사님께서 우리 회원들을 이렇게 모이게 해주셨어요. 초대 국립기상과학원 맞죠? 네, 과학원을 지내신 우리 조천호 박사님을 네, 힘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의 이 기후위기 비상행동 여기 이러한 연합에 제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지금 운영위원으로다가 그렇게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아버님 고향이 저 함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우리 아버지께서 방학만 딱 하면 서울역에다가 딱 기차를 태워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함안에 와서 1년에 한 달 넘게는 함안에서 주로 지냈어요. 이제 혼자 이제 기차를 쭉 타고 오는데 그 당시 순환열차라고 하죠. 쭉 오면서 보면 이제 그게 종착점이 진주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는 이 진주라고 하는 게 뭔가 이 세상 마지막에 있는 것이 이러한 이미지가 저한테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리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딘가에 큰 도시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저에게 이제 진주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제가 기후 위기 그 중에서 이제 요즘 이제 주로 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거대한 가속에서 담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일상적으로 잘 사용하는 그런 용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유엔의 이런 기후와 관련된 이런 보고서들, 그다음에 요즘 최근에 기후와 지구 환경과 관련된 외국의 이런 번역서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는 거의 이제 일상적인 그런 용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가속.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갖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거대한 가속으로 사회 경제가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거대한 가속이에요. 그런데 그 반면에 또 이 지구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거대한 가속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의도적으로다가 정말 나쁜 마음을 품고 이렇게 지구 환경을 부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이 세상을 열심히 만들었을 뿐이고. 그런데도 이게 이렇게 세상이 무너진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지금 내달리고 있는 이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바로 그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후위기, 지구 환경의 오늘날의 이 문제들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살아왔던 이 세상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이러한 수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꿈을 꿔야 되고 또한 그런 세상을 만들 때 다시 말해서 담대한 전환을 할 때만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맨 앞에 이제 줄무늬에 디자인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지난 1850년 이후 최근까지 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이제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뜨끈뜨끈해지는 이 지구가 지금 이대로 그냥 계속 가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여기 비즈니스 에즈 유주얼, 우리가 BAU라고 하죠. 그걸 우리가 지금 이대로 내달린다라고 하면 데스,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게 이러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내달린 상태로 그냥 이제는 갈 수가 없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진은 2년 전에 영국에서 기후 활동가들이 출근 시간에 저렇게 전철이 올라가서 저런 현수막 같은 이제 펼쳐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 전철이 움직이지를 못하게 되겠죠. 위에서 지금 1호부들 앉아있으니까. 이 전철 안에는 그날 이제 출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철이 출발을 안 하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짜증이 만땡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 위에서는 미래 생존 가능성을 걱정을 해서 저런 현수막을 펼쳤고 이 전철 안에는 오늘 제 시간에 출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오늘을 또 걱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미래 가치하고 오늘의 가치가 충돌하는 이러한 모습을 이 하나의 사진에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 변화의 이 시대에는 바로 미래 가치, 현재 가치가 이제 이 충돌하는 것이 앞으로 더욱더 격렬해질 거예요. 이 격렬해지는데 분명히 어떤 방향성이 있을 텐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1962년도로 돌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1962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의장이던 시절이요. 당시 울산 공업단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의장이 가갖고 그 치사문을 갖다가 읽었어요. 그 치사문이 오늘날 울산 한복판에 울산 공업탑이 세워져 있는데 그 아래 돌판에 그 치사문이 지금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일부 내용이에요. 공업 생산의 검은 연기가 대기 속에 뻗어나가는 그날에 국가 민족의 희망과 발전이 눈앞에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960년대에는 공장 굴뚝에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도 이제는 잘 살게 되었구나. 야, 우리 민족이 중흥을 하게 되었구나. 이게 가슴이 뛰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아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그냥 공치사가 아니라 진짜 이거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바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우리 동네에 있는 공장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막 뿜어져 나온다. 야, 저게 내 폐 속으로 들어와. 우리 애 폐 속으로 들어가. 우리는 분노의 그거를 느낄 것이고 저 공장문을 닫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죠. 어떻게? 우리는 60년대에는 그 똑같은 현상인데 그거를 보면서 민족 중흥의 가슴이 벅차올랐는데 오늘날 우리는 분노를 갖다가 느낀다. 이렇게 달라져도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거, 바로 이건 다 화석연료를 태운 덕분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는 바로 화석연료를 태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의 이러한 세상으로 넘어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왜 이러한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지 그 원인하고 그거를 또 어떻게 우리는 바꿔나가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후변화, 과거에서 현재, 그 다음에 미래로다가 기후가 이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로 인한 위기가 또 무엇인지, 위기가 있으니까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순서로다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맨 먼저 기후변화입니다. 자, 인류가 이 지구상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됐었을 때 어떤 기후 조건에서 우리 인류가 이 등장을 하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 여기가 500만 년 전이고 여기가 지금 현재예요. 그래서 인류의 진화의 계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약 한 250만 년 전에 우리 인류가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서게 됩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렇게 두 갈래로 갈라섰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기후 환경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축은 다 같이 맞춰놨습니다. 약 450만 년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구 평균 기온의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빨간색은 기온이 높았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은 기온이 낮았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지난 45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기온이 계속 냉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게 450만 년 전부터가 아니라요. 약 한 1억 년 전 공룡이 뛰어놀던 그 시절부터 기온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공룡이 뛰어놀던 시절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한 7, 8도 정도가 지구 평균 기온이 7, 8도 정도 더 높았어요. 그래서 저기 남극하고 저 북극에 빙하가 없었습니다. 7, 8도가 높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우리 애들한테 우리 아기 공룡 둘리 노래를 불러주죠. 빙하를 타고 아기 공룡 둘리. 그 당시에는 빙하 구경도 못했어요. 굉장히 비과학적인 노래를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불러줬던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기온이 이제 쭉 떨어지는 상황이고, 여기 일자가 100만 년 전인데, 100만 년 전부터는 우리 잘 알고 있는 빙기, 간빙기, 빙기, 간빙기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왔다 갔다 10만 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고, 저거는 천문학적인 조건이 변하면서 저런 10만 년의 이제 주기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기온이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되니까 이거 우리 인류 원시 인간의 그런 유골들이 나오고 있는 이 아프리카 동북부 지역이 이 생태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가 그 누워 자고 있는 그 지역은 보게 되면 거기가 나무가 빽빽한 지역이 아니죠. 초지가 쫙 깔려 있고 그 다음에 군데군데 나무가 몇 그루 있는 우리가 사바나 기후라고 해요. 원래 그 지역이 아프리카 그 동북부 사자가 살던 원래 그 지역은 원래가 밀림 지역이었어요. 나무가 빽빽한 밀림 지역이었는데 300만 년 전까지
기온이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되니까 바로 그 지역에 건조화가 일어나갖고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초지가 쫙 깔리고 군데군데 나무가 있는 이러한 사바나 기후로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 원시 인간들이 저 지역에 살았던 원시 인간들은 갑자기 이제 먹거리가 이게 바뀌어버려지게 된 것이죠. 나무가 빽빽했을 때는 나무 열매 따먹고 그렇게 잘 지냈는데 이제 나무가 그렇게 싹 없어지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나무 뿌리를 캐어 먹어야 된다라든가 뭔가 딱딱한 걸 깨 먹어야 된다라든가 이 먹거리 자체가 굉장히 거칠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그때 바로 이 원시 인간이 두 갈래로 갈라서게 됩니다. 한쪽이 이 파란트로푸스 속이라고 하는데 이쪽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냐? 갑자기 이 어금니, 이 이빨하고 이 턱이 튼튼한 이러한 존재가 등장한 거예요. 먹는 게 거칠어졌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이 자기 몸뚱이가 이제 변해갖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이 호모속들은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때 보니까 이게 뇌의 극인데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건데 그때 보니까 뇌가 이렇게 커져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요 당시에 똑똑해져 버린 겁니다. 이 똑똑해진 걸 갖고 도대체 뭐를 했냐? 연장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무 짝대기로 땅을 파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무 뿌리를 꺼내서 그걸 돌로 찢고 그 다음에 뭐 딱딱한 걸 돌로 깨트려 버리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조상인 이 호모속 계열들은 바로 부엌살림을 차려갖고 그 똑똑해진 머리가 부엌살림을 차려서 바로 이러한 거칠은 식량을 먹는 이러한 존재로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이제 그 연장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해갖고 바로 생태적 최고의 지위에 오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장을 사용을 했다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알 수가 있냐라고 하면 당시 이 원시 유골들이 나오는 이 지역에 보면 동물의 뼈가 완전히 바스라진 형태로 이렇게 쌓여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인류 고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당시에 이제 그 사자가 짐승을 한 마리 이제 잡아 먹어요. 그러면 이제 살점을 많이 남겨놓고 이제 떠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에나나 이제 독수리나 뭐 와갖고 그 살점을 뜯어 먹잖아요. 우리가 연장을 사용했다라고 해갖고 그 독수리와 하이에나를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걸 다 뜯어 먹고 하얀 뼈만 남았을 때 그때서야 우리 인간은 접근이 가능한 그 정도로 우리는 생태적 지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살점이 하나도 없는 그 뼈를 갖다 이제 주워 갖고 와서 돌멩이로다가 그걸 깨트려 갖고 그 안에 있는 골수를 빼먹는 수준이 바로 인간의 그런 생태적 지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처럼 우리가 생태적 최고의 지위에 오른 거 언제냐? 지금 여기 보면 호모사피엔스, 그러니까 현생인류, 우리와 같은 존재가 이 지구상에 등장했던 이때 보니까 머리가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자, 머리가 좋아진 것만 갖고 우리가 생태적 최고의 지위에 오를 수가 있냐? 우리가 천재가 한 명 있다라고 합시다. 그 사람이 어떤 문명의 지원을 하나도 받지도 않고 그 아프리카 사자가 누워 자고 있는 그 나무 밑에 이제 거기 사자를 짝대기 하나하고 돌멩이 하나 들고 와서 다 내쫓고 그 그늘을 갖다가 사람이 차지할 수 없죠. 우리가 맨 몸뚱이로 문명의 지원을 받지 않고 생태계에 던져진다? 우리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하다라고 해도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이 몸뚱이만 갖고서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생태적 최고의 지위에 올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똑똑해진 이 머리를 갖고 바로 우리는 정보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 먹을 게 많다라든가 어디를 가면 우리가 거처할 곳이 참 따뜻한 곳이 있다라든가 이런 정보를 모았고 이러한 정보를 자기 혼자서 꼬부치고 자기 혼자서 그렇게만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생태적 최고의 지위에 절대로 오르지는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정보를 내 옆에 있는 동료한테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내 동료가 또한 그 자기가 또 이 알아낸 이 정보를 또 나한테 알려주고 바로 그래서 더욱더 좋은 정보를 만들어내고 그 정보를 또 우리 다음 세대한테 넘겨주고 우리는 연대를 통해서 생태적 최고의 지위에 오른 겁니다. 똑똑해진 저 머리는 자기 혼자 그 각자 도생으로 살아남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연대를 하는데 바로 똑똑해진 머리를 썼기 때문에 최종적 우리가 생태적 최고의 지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기후 환경, 안 좋은 기후 환경 조건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바로 우리의 조상이 탄생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파란트로푸스 자기의 몸뚱이 자체
그냥 자기의 이빨, 자기의 턱만 튼튼히 만들었던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갔던 이 파란트로푸스가 완전 멸종으로 끝장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연대를 택했던 바로 인간이 생태적 최고의 지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인류가 출현할 때 이제 기후 환경 조건을 알았으니까 오늘날의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기후 환경 조건에서 일어났는지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이 지구상에 등장한, 현생 인류, 우리와 이제 거의 같은 존재가 지구상에 등장한 거를 한 20만 년 전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을 구석기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신석기가 고작 10,000년밖에 안 됐어요. 오늘날 우리는 몇십 년 만에 온 세상을 갖다 다 뒤집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우리의 조상들은 그 수만 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구석기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냐 이거죠. 바로 그거를 갖다가 설명해주는 과학의 증거입니다. 여기가 현재이고 여기가 10만 년 전이고 지난 10만 년 동안 이제 기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요 10,000년 전 이전에 여기 기온이 낮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빙기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기온이 낮았을 뿐만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기온의 변동의 폭이 커요. 다시 말해서 이제 기후의 변동이 폭이 큰데 이렇게 되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 극단적인 날씨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오늘날보다 한 10배 정도의 극단적인 날씨가 10,000년 전에는 많이 발생을 했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극단적인 날씨 하면 이제 태풍일 텐데 태풍이 하나 우리나라를 쓸고 지나가요. 그럼 이제 벼세우기를 해갖고 한 해 추수를 겨우겨우 합니다. 근데 만약에 태풍이 10개를 우리나라에 이런 평야지대를 쓸고 지나간다. 농사 지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 가을이 돼갖고 뭐 나달이 몇 개나 달려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보다 극단적인 날씨가 10배 이상이 된다? 그거는 농업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분들이 게을러서 농업을 못한 게 아니라 기후 조건 자체가 농업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0,000년 전 이 이전을 갖다가 이 빙기라고 이 빙하기라고 해갖고 빙하가 다 지구를 둘러싼 게 아니에요. 저 때에 가장 추워서 빙하가 가장 확장이 되었을 때 육지 면적의 4분의 1을 빙하가 덮습니다. 지금 현재는 육지에 10분의 1 정도로 빙하가 덮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육지에 4분의 1 정도밖에 덮지를 않는다. 저 시베리아 저 꼭대기 정도까지만 빙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는 그냥 생태계 다 그냥 있었고요. 여기 빙하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빙기 때라 해도 여기 다 생태계 있었고 다 사람도 다 살았는데 왜 농업을 못했냐? 극단적인 추워서가 아니에요. 극단적인 날씨가 워낙 심각하게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농업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만 년 전, 이 이전에 이때의 생존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렵, 동물들 쫓아다니면서 때려잡아 먹고 그 다음에 채집, 이미 달려있는 거 따서 먹는 수렵과 채집이라고 하는 구석기 시대의 생존 방식을 쭉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만 년 전부터 천문학적인 조건이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지구가 따끈따끈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10,000년 전에 기온이 올라갔을 뿐만이 아니라 기온이 굉장히 안정화가 되는, 다시 말해서 기후가 이제 안정이 되니까 저때서야 비로소 우리 인간은 씨앗을 심는 농업이 10,000년 전에 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 하구에는 물도 많고 당시에는 비료가 없는데 자연적인 비료 성분은 강 상류로부터 퇴적층이 이제 쓸려 내려와서 강 하구에 쌓이잖아요. 그래서 강 하구에는 바로 농업 생산량이 많죠. 당연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바로 거기에서 이러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축적이 일어나면서 오늘날 이제 문명까지 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요 10,000년 전부터 시작된 요때 안정화된 저 기후 조건에서 신석기, 청동기, 철기에서 오늘날의 문명까지 바로 요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 빙기하고 그 반대되는 말로 간빙기라고 하는데 이 시대의 이름을 지질학에서는 이제 홀로세, 완전히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홀로세라고 하는 안정적인 기후 조건, 다시 말해서 농업이 가능한 이 기후 조건에서 오늘날의 문명이 탄생을 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과거의 이러한 역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인간이 산업화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세상을 이제 변화를 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 변화의 모습이 바로 이제 거대한 가속으로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를 시키고 있는데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거는 1900년에서 최근까지에서 여기서 생물의 총양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상에서 살아있는 그 모든 것들, 식물, 동물, 뭐 곰팡이에서 살아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무게를 의미를 하는데 실제는 나무의 무게가 대부분을 다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1900년이요 최근까지 거의 그 양이 그 큰 수준이 그냥 그대로 지금 유지가 돼 있고 인간이 만든 물질이라고 하는 거 뭐 콘크리트, 자갈골재, 벽돌, 아스팔트, 금속, 뭐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는 만약 이 지구상에 인간이 없었으면 이런 물질은 존재하지가 않았을 텐데 사람 때문에 이러한 물질들이 이제 지구상에 존재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1900년에는 생물 총량 크기의 3% 크기가 인간이 만든 물질이었어요. 그러던 게 2000년도가 되니까 생물 총량 크기의 그 절반 크기가 인간이 만든 물질이 되었고 단 20년 만에 2000년 이후에 단 20년 만에 인간이 만든 물질이 2배가 됩니다. 중국 이런 데가 워낙 경제 성장을 어마어마하게 빨리를 하게 되면서 이게 2배로 튀어 그렇게 돼서 지금 현재는 생물 총량을 돌파를 해버리는 인간이 만든 물질이 이런 세상으로 우리는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3%입니다. 3%씩 매년 성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복리로 계산을 하게 되면 23년이 지나면 경제 규모가 2배가 됩니다. 자, 경제 규모가 2배가 됐는데 우리가 이거를 인간의 두뇌하고 인간의 근육의 힘만으로 이걸 만들어낼 수 있냐? 택도 없는 소리죠. 우리가 그만큼 더 지구로부터 에너지와 자원을 빼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만큼 더 지구에다가 온실가스, 오염먼지를 내뿜고 쓰레기를 쌓아둬야지 경제 규모라는 게 2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예로다가 생물 실험실에서 이 배양 접시에다가 영양분을 이제 집어넣고 거기에 미생물 한 마리를 집어넣어요. 한 마리가 2마리로 증식을 합니다. 4마리, 8마리, 16마리, 32마리, 64마리 이런 식으로 이제 증식을 하는 거를 우리가 기하, 급수적으로 증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거대한 가속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오늘날 인간이 만든 물질이 이 지구상에서 이 증식하는 이 모습이 바로 기하, 급수적인 거대한 가속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양 접시에 이 미생물이 절반을 채울 때까지는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한번 이게 절반을 딱 채우고 나면 이제 한 번만 더 증식을 하고 나면 거기 배양 접시에 미생물이 꽉 차게 되고 거기 있는 영양분을 쫙 빨아먹고 멸절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인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내달린다라고 하면 지구라고 하는 거는 물질로 돼 있잖아요. 물질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유한한 세상입니다. 지구는. 이건 무한한 세상이 무한한 곳이 아니에요. 유한한 세상인데 바로 오늘날 인간의 세상이 이러한 유한한 이 물질성을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물질을 넘어선 그러한 세상, 우리 가짜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버리게 되면 바로 지구가 인간을 공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바로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식량, 우리의 삶의 거주지가 지구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오늘날 우리가 지구 위기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기후 위기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이제 기후 위기가 지난 1880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화석 연료로 태웠던 그 무렵부터 해서 최근까지 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이렇게 지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빠르게 지금 상승을 하는데 지금 뭐 칼라로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뭔가 격렬하게 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100년 동안에 이거 1도 올라간 겁니다. 그림을 저렇게 이제 시뻘겋게 그려서 무섭게는 보이기는 하는데 예쁘기도 하고 아무튼 저거는 뭐 그림을 그리는 어떻게 이제 만드냐에 따라서 사람의 이제 느낌은 달라지는데 우리가 고작 이제 지구 평균 기온이 1도가 올라갔어요. 1도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그게 왜 이렇게 위험할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건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든 그러한 기온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요즘 뭐 새벽녘하고 대낮하고 15도 차이도 이렇게 나게 되는 것이고 저기 뭐 북쪽에 있는 추운 나라 가도 다 잘 살고 있고 남쪽에 더운 나라 가도 선풍기 있고 뭐 에어컨 있으면 다 살만한데 뭐 저까지 1도를 갖고서 저게 무슨 기후 위기니 뭐 2도를 넘게 되면 지구가 뭐 붕괴가 될 것이니 굉장히 이거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는 온도예요. 여기에서 그런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서
제가 뭐 1억 년 전부터 해서 기온이 쭉 떨어졌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지난 100만 년 동안에는 10만 년의 주기로다가 빙하기, 간빙기, 빙하기, 간빙기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라고 했고요. 이건 사람이 변화시킨 게 아니죠. 자연 스스로가 이런 변화들이 끊임없이 이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스스로 이제 기후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때 가장 자연 스스로 기온이 가장 빠르게 상승되는 그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 속도가 가장 빠른 속도가 1000년에 1도가 변하는 것이 자연에서는 가장 빠른 기온 상승 속도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거를 갖다 100년 만에 1도로 상승을 시켜버렸어요. 자그마치 10배나 강력하게 우리 인간들은 오늘날의 이 기후를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지난 빙기 때 왜 우리는 구석기 시대를 못 벗어났나? 그때 농업을 할 수 없었다. 왜 농업을 할 수가 없었냐? 추워서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기후의 변동의 폭이 크게 되면 극단적인 날씨가 많이 발생을 했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인간이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보다 10배나 빠르다. 이 변동성이 자연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그러한 속도로다가 우리가 지구를, 기후를 뒤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극단적인 날씨가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증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매년 우리가 그런 기사를 보죠. 뭐 100년에 한 번 발생할 날씨라고 하는 이런 기사를 매년 우리 읽고 있잖아요. 요즘. 원래 그런 기사는 정상이라고 하면 100년에 한 번 읽어야지 정상이죠. 근데 매년 읽고 있잖아요. 우리가 극단적인 날씨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렇게 인식은 못하지만 굉장히 우리한테 지금 내달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거를 설명해주는 이제 그림인데 이거는 전 세계에서 날씨에 의한 재난의 개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1980년도에는 전 세계에 날씨에 의한 재난의 개수가 약 250개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2019년이 되니까 800개를 돌파를 해버려요. 단 40년 만에 극단적인 날씨가 지금 3배 이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증가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증가율이 커졌다가 2000년에 들어와서 이 증가율이 훨씬 더 커지죠. 앞으로 저런 식으로다가 이 극단적인 날씨가 이렇게 점점 증폭을 하는 상황이 된다. 지금 고작 100년에 1도밖에 변하지는 않았는데 지난 40년 동안 극단적인 날씨는 3배 이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이 배출량을 갖다 꺾지를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 극단적인 날씨가 농업이 붕괴가 될 정도로 극단적인 날씨가 발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농업이 붕괴가 돼서 식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휴대폰을 만들어내고 아무리 정교한 반도체를 만들어낸다 한들 식량 없으면 이 세상은 끝장이 나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식량이 없는 세상에서 반도체를 씹어먹으며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식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극단적인 이 날씨가 바로 농업의 붕괴를 향해서 지금 내달려오고 있는 바로 이것이 바로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과거부터 이제 현재까지 우리가 기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지금부터는 이제 미래의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요거는 IPCC 6차 보고서가 금년에 이제 8월 달에 나왔는데 IPCC 이거는 유엔의 이제 각 나라의 기후 과학자들이 모이는 그런 회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5년 내지 한 8년마다 5년 내지 8년 동안에 이러한 이제 과학적 증거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해갖고 유엔의 이제 기후 과학자들이 보고서를 발간을 해요. 1990년도에 이제 1차 보고서가 나왔고 금년 6월, 8월에 6차 보고서까지 나왔는데 그 6차 보고서의 결과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950년도에서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5년 이전에는 지금까지 이제 변화이고 미래 2100년으로 가는데 기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미래 기후는 이제 자연이 결정하지 못해요. 사람이 어떤 세상을 만드냐에 따라서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틀려지는 것이고 그 배출량에 의해서 미래의 기후가 결정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SSP5라고 하는 이 미래 시나리오는 전 세상이 그냥 막 경제 성장을 위해서 그냥 온실가스를 마음껏 배출을 해버리는 이러한 세상에서는 금세기 말에 지구 평균 기온이 5도까지 이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SSP3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건 각자 도생의 이제 세상이에요. 각 나라가 우리나라만 잘 사는데
그 다음에 우리 지역만 잘 살면 되고, 내가 소속된 이 집단만 잘 살면 되고, 내 가족만 잘 살면 돼. 각자 도생이 이런 분열적으로 날뛰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을 때에는 금세기 말에 한 4도까지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SFP2 시나리오가 이제 중간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고, SFP1 시나리오가 바로 이제 지속 가능한, 바로 인류가 생존이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를 의미를 합니다. 이 뒤에 이제 숫자가 붙여져 있잖아요. 이거는 온실가스의 이제 배출량에 따라서 그 열이 지구에 이제 얼마나 열이 더해지는가의 그 열의 양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SSP1 1.9 시나리오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을 1.5도 이내로다가 막는 거를 의미를 하고요. SSP1 2.6 시나리오는 지구 평균 기온을 2도 이내로 막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이제 여기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지난 한 100년 동안 지금 1.1도를 사람이 이제 상승시켰어요. 저 1.1도라고 하는 거를. 지구 평균 기온 1.1도? 이거는 우리 체온하고 좀 가장 비슷합니다. 체온이 이게 한 정상보다 한 1도 이상 높다 이렇게 되게 되면 사람의 머리가 띵하고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내 몸에 어딘가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다가 국지적이고 일시적으로 기후 위기가 일어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구 전체 차원에서는 기후 위기가 일어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후 위기를 감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 평균 기온이 이제 2도 이상을 올라가게 되면 바로 파국적인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제 그 UNFCCC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하죠. 파리 기후 협약을 이제 맺어갖고 바로 이제 2도를 막기로 그렇게 이제 했죠.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디였냐? 2013년도에 IPCC 5차 보고서가 그때 나오게 됩니다. 2년 전인 2013년도에. 그때 이제 각 나라의 기후 과학자들이 이제 모여서 그 5차 보고서를 쓸 때 2도 이상이 되면 이렇게 파국적 위험이 온다. 이건 각 나라의 기후 과학자들이 금방 이건 합의가 딱 돼버렸어요. 그런데 당시에 일부 기후 과학자들이 아니다. 이 1.5도를 넘어도 위험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기후 과학자들이 있었는데 당시 갖고 있었던 2013년도에 갖고 있었던 과학적 증거를 갖고서는 이게 모두의 합의는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1.5도 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 2013년도에 그럼 5년 동안 과학의 증거를 한번 더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걸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2018년도에 인천에서 이 IPCC 특별 총회를 엽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기후과학자들이 우리 인천에 이제 모여갖고 5년 동안 다시 모아지 이 과학적 결과를 증거를 갖고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는 2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1.5도를 넘어도 이제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합의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자들은 그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위험을 막으려면 화석연료를 얼마만큼 이제 줄여야 되느냐. 여기가 이건 과학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과학자들이 바로 그래서 이 인천의 그 IPCC 특별 보고서에서 이제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줄여야 되냐. 바로 그것이 여기 이제 적혀져 있는데 그게 바로 탄소 중립이에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게 바로 2018년도 인천에 있었던 바로 이 특별 총회에서 1.5도를 막아야 되고 1.5도를 막으려고 하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 도달해야 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탄소 중립 이런 용어가 굉장히 돌아다니고 있는데 바로 이제 2018년에 그때 이 유엔의 기후 과학자들의 그런 합의에 우리가 이제 동참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줄여야 된다는 거 계산까지는 할 수는 있는데 과학자들이 자기 나라 돌아와갖고 화석연료 이렇게 줄여 이 말은 못하죠. 왜냐하면 화석연료를 줄인다라고 하는 건 이해 당사자들이 충돌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과학자들의 영역이 아니죠. 이거는 정책 결정자들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유엔에는 UNFCCC 기후변화 협약, 여기는 외교관과 정치가들이 모여서 협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교토 의정서,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약, 그 다음에 어저께 끝났죠. 영국에서 있었던 이 회담은 UNFCCC 기후변화 협약인데 바로 이번에 회담은 이 1.5도를 막는 거에 대해서 이제 회담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잠정적으로 유예를 시켜버리는 내년에 다시 한번 보자. 이번에 결정을 못했어요. 이게 합의가 안 돼갖고 정책 결정자들끼리는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이 이제 이렇게 상승이 된다라고 하는 거, 바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1.5도를 막는다, 2도를 막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람이 체온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무슨 혈당도 그렇고 혈압도 그렇고 정상값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범주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우리가 그런 뭐 체온이라든가 혈당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이렇게 정상값이 딱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전하게 살 수는 없죠. 외부의 충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빡 주어지게 되면 이게 살짝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상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냥 거기에서 죽을 뿐이 없죠. 그런데 생명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혈당이나 뭐 이런 체온이나 그다음에 혈압이나 이게 어느 정도 이상을 자꾸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걸 약을 먹어갖고 항상 요 범주 안에 정상의 범위 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계속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1.5도, 2도라고 하는 거는 그 위험을 넘어가게 하는 그걸 넘어가면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도록 이제 애쓰게 하는 그러한 타켓이 바로 이런 어떤 한계로다가 우리한테 이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도, 2도 이 크기로 봐서는 이게 별거는 아니에요. 별거는 아니지만 바로 1도로 변화가 일어났냐, 2도로 변화가 일어났냐 그거에 따라서 이 변화의 속도라고 하는 거는 자연에서 존재하지 않는 1도인 경우다. 2도가 되면 이거는 만약 1도가 상승됐을 때 아까 3배 이상으로 증가를 했다. 극단적인 날씨가 2도가 되게 되면 이거 6배, 10배 이상으로 지금 증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바로 농업이 붕괴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문명은 배고프면 식량 없으면 끝장이 나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 변화의 크기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변화의 속도를 봐야 되는 것이고 변화의 속도를 왜 봐야 되냐? 저만큼 더 극단적인 날씨가 더욱더 많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물이 부족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뭄이 들게 되고 기근이 일어나고 생물 다양성의 붕괴가 일어나고 그 다음 빙하가 녹게 되니까 해수면이 올라와서 연안에 있는 도시들이 침수를 당하고 해안 가까이에 있는 농토가 바닷물이 돌아서 못 쓰게 되버리고 감염병이 더욱더 확산이 되고 이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만큼 더 우리의 생존의 기반이 무너져 버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후 위기에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게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가 이 지구상에 이제 등장한 이래 우리 인류는 온갖 위험이라는 위험은 다 겪었습니다. 각종 자연 재난, 감염병, 뭐 전쟁, 뭐 최근 들어와서 뭐 금융 위기까지. 자, 그런데 그런 위험들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다치고 엄청난 피해를 봤죠. 그런데 그러한 인류 전체 차원에서는 바로 그러한 위험들을 하나하나 또 극복을 하는 과정들이었고 또 극복하는 과정에서 또한 보다 나은 세상까지도 이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했던 모든 위험은 회복이 가능한 위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회복이 불가능한 위험이 인류에게 닥쳤다라고 하면 우리도 멸종이 되고 끝났었을 텐데 바로 우리는 회복 가능한 위험들만 지금 당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후위기는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했던 그 위험하고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홀로세라고 하는 이 기후 조건에서 지난 1만 년 동안에 이 안정적 기후 조건에서 이제 농업을 해갖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문명을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화석연료를 태우고 온실가스 농도를 높이다 보니까 기후가 지금 이 홀로세의 기후 조건에서 설설설설 지금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류세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에만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상태로 우리가 그냥 내달려 버리게 되면 찐통의 지구라고 하는 저 계곡 속에 퐁당 빠지게 된다. 저기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인류는 여기서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서 왜 못 나오냐? 지금 북극 쪽에 가게 되면 북극해 바다로 돼 있죠. 그 위에 지금 빙하가 올려져 있어요. 햇빛이 들어와요. 빙하는 반딱반딱하니까 이 햇빛이 반사가 돼서 우주로 되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지구가 가열이 일어나게 되면 이 빙하가 녹겠죠. 그러면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잖아요. 이제 햇빛이 들어왔다가 빙하에 반사돼서 우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시커먼 바다에 이 태양 햇빛이 흡수가 되겠죠. 그러면 지구의 온도를 높일 거고 빙하를 더욱더 많이 녹일 거고 그러면 더욱더 커다란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니까 더욱더 많은 햇빛을 받게 되겠죠. 이거는 사람이 온실가스 배출하는 거 아무 상관없이
지구 스스로 이렇게 기온을 갖다가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카나다, 저기 시베리아, 저 이제 북쪽을 이렇게 가게 되면 거기에 동토지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동토지대. 이거는 수십만 년 동안 식물이 꽉꽉 얼어있는 그런 곳입니다. 식물은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자, 이 지역이 가열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거기서 이산화탄소보다 30배나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이 나오게 돼요. 메탄이 나왔으니까 온도를 높일 거고,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이 동토지대가 녹을 거고, 또 녹았으니까 메탄이 나오고, 이것도 자기 증폭적으로다가 이렇게 기온을 갖다가 스스로 상승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자기 증폭성, 제가 이 마이크를 갖다가 저 스피커 앞에 갖다 대면, 가까이 갖다 대면 그 어떤 소리를 집어넣지 않는다 해도 이 마이크가 갖고 있는 자그마한 잡음이 점차 증폭이 돼갖고 마지막에 우리의 귀를 찢는 듯한 그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게 지구 스스로가 자기 증폭적으로 기후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상태가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토지대 같은 경우는 동토지대가 갖고 있는 이 탄소의 양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이제 메탄을 의미를 하는데 공기가 갖고 있는 그 탄소의 양보다 2배 이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토지대가 막 본격적으로 녹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사람이 온실가스 배출하냐 마냐 아무 상관없어요. 지구 스스로 자기 증폭적으로 바로 기후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막 지뢰처럼 쫙 깔려 있어요. 지구는 자기 스스로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이제 쫙 깔려 있죠. 지난 5억 4천만 년 동안에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다 대부분이 마지막에 자기 증폭적으로 기후 변화가 일어나갖고 생명이 다 멸종이 그렇게 돼버렸던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구는 생명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이렇게 배웠죠. 우리 하나 더 알아야 돼요. 지구는 생명을 대멸종시킬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이 온실가스를 배출을 해갖고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거는 바로 지구 스스로가 대멸종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드러나도록 우리 스스로 방아쇠를 땡겨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바로 오늘날 인간에 의한 기후위기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우리가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리게 되면 들어가서 봤더니 막 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이거 막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야. 야 이거 안 되겠다. 원인이 봤더니 우리 온실가스 배출 때문이네. 지금부터 우리 줄이자. 이 안에 들어앉아갖고서는 그거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지구는 자기 증폭적으로 기후를 갖다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이미 드러나버린 상황이고 이거는 인간이 막을 수가 없는 회복이 불가능한 이러한 세상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를 들어가게 하는 이러한 문턱의 값이 지구 평균 기온 1.5도, 2도를 막는 바로 그거를 넘게 되면 우리는 회복 불가능한 전환 위험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 위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를 막아야지만이 지금까지 우리가 농업이 가능했던 이 안정적 기후 조건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건 뭐 좋은 기후를 가져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살아왔던 바로 농업이 가능했던 이 기후 조건을 지켜내자라고 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의 최대의 최종의 그러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변화가 이제 일어났고, 그러면 이에 대한 그 위기인데, 이제 앞서서 우리 이 기후변화의 이 위기라고 하는 거는 뭐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생존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 기후는 영향을 미치게 돼요. 시간상 그 모든 걸 이제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제가 이제 계속 식량의 문제, 식량이 또 가장 큰 우리의 위기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식량을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제 인구를 이제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인구가 기원전 이제 10,000년 전 농업을 시작한 무렵에 약 300만 명, 수백만 명 정도가 이제 살았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1800년 이제 화석 연료를 이제 조금씩 태우기 시작할 저 무렵에는 10억 명을 이제 돌파를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2차 대전이 끝났던 1950년 이후에는 1950년대 25억 명을 돌파를 합니다. 그랬다가 지금 현재는 79억, 약 80억에 지금 달했어요. 그러니까 1950년 이후에 지금 인구가 3배 이상으로 지금 늘어난 것입니다.
1950년도에는 전 세계 인구 중에 약 절반 정도가 영양 실조에 걸렸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80억 중에서 약 10% 정도인 약 8억 명 정도가 영양 실조에 걸려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 생산하고 있는 이 식량 생산을 갖다가 골고루만 나눠 먹으면 정말 배부르게 8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식량을 이미 우리는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토는 1950년 이후에 한 13%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3배 이상의 인구를 더 잘 먹일 수가 있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녹색혁명이 일어나서 우리가 질소비를 때려놓고 해갖고 똑같은 면적에서 생산량을 갖다가 바로 서너 배를 뽑아냈기 때문에 인구가 3배 이상 1950년 이후로 늘어났어도 훨씬 더 잘 먹는 세상을 지금까지 만들어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인류가 이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잘 먹는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는 정말 엄청나게 찬란한 시대에 지금 물론 불평등 때문에 막 굶고 뭐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나눠 먹는다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식량 생산이 넘쳐나게 생산되는 이런 세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우리는 어마어마한 찬란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세상이 과연 지속이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자, 인구가 지금 막 가파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구 증가율이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다가도. 그래서 2050년이 되면 앞으로 30년 후에 20억 명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이 거의 이제 피크를 최대 인구를 가고 그 다음부터 좀 인구가 좀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어찌됐든 지금보다도 20억 명을 더 먹여야 되는 그래서 태어났으니까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20억 명을 더 먹여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20억 명만 먹여야 되냐? 앞서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3%라고 해서 3% 성장 거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23년이 지나면 경제 규모가 2배가 돼버리는 거니까요. 자, 우리나라가 몇 수년 전까지만 해도 너 밥 먹었냐가 인사가 될 정도로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배고프지 않게 먹었다. 그 사람 굉장히 풍요로운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하루 세 끼를 배고프지 않게 먹었다고 풍요롭다라고 하지는 않죠. 지금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우리 요즘 TV를 한번 틀어보세요. 지지고 뽑고 튀기고 굽고 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먹방 틀어놓고 지금 우리의 먹는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끼니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먹는 욕망을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침을 질질 흘리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고 지금 내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높아진다. 중국은, 베트남은 이러한 데들도 앞으로 쟤네들도 경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쟤네들도 먹방 틀어놓고 침을 질질 흘리는 다 그래서 저렇게 그 서양 애들처럼 저러한 식사를 하겠다고 다 내달리는 이러한 세상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050년에 20억 명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먹는 욕망을 충족을 시켜주려고 하면 지금보다도 곡물 생산량이 60 내지 70%가 늘어나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후 위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갖다가 이거 줄이지를 않고 계속 이게 늘려가는 이러한 세상이 된다라고 하면